딱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3월 20일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올려주신 분이 공 원장님, 장 소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지상군 안 올렸는데 예. 토론에 올린 순서대로 공 원장님부터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장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내용이 아주 흥미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밀리의 서재 가서 이제 그런 책이 세계에서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런 책이 있더라고요. 독살로 읽는 세계사 이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아주 간 내용인데 재미있어서 쭉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내용은 글로 해갖고 쭉 좀 어느 정도 그 케이스별로 쭉 정리를 했고, 또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노트북 LM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도 만들고, 또 슬라이드 만든 거를 이제 이렇게 JPG로 바꿔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다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닌데, 이렇게 쭉 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이제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미상궁도 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가 주의하는 것들, 사실 한 것들을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도 옛날 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었고, 또 그게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무서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편집점, 그리고 그런데 흐르는 잔혹한 연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뭐 유럽의 여왕이라든지 또 뭐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옷들을 입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굉장히 불결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악취 같은 거, 기생충 뭐 이런 것들이 공기에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보니까 그리고 치명적인 세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꾸미고 자기 얼굴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독성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납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의료 기술들이 없었을 때 돌팔이 의사라고 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의술들, 그리고 이 독약들, 보이지 않는 암살자 이렇게 표현돼 독약들이 많이 쓰여졌고요. 독약에도 이제 옛날 처음에는 식물성이나 이런 걸로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금속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연 독성들, 이거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바로 맛을 보거나 느낌을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사실은 해치려고 들면 어마어마한 그런 독성들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추출한 그런 자연 독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타켓들이 보니까 제국을
권력을 계승하려는 계승자들의 어떤 그런 다툼, 그리고 우리 보통 안 좋게 표현하는 눈의 가시 같은 계모,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뭐 내용들이 그 시대 때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넘어오면서 결국은 인체의 치명적인 4대 중금속들, 비소, 안티몬, 수원, 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몸에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체계적으로 그 독을 만드는 독 만드는 곳을 운영을 했고, 그걸 동물이나 사형수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그걸 또 독성도 확인하고 또 해독제도 발명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줄리아 토파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희대의 독약 제조가인데요. 50년간 활약을 하면서 이게 참 간데요. 미망인이 되고 싶은 여성들을 골라서 그 남편을 독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했고, 무려 6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러한 희대의 그런 독약 제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혼합물이 비소, 납, 벨라도나라는 열애살 풀 이런 걸로 인해서 빛깔이나 냄새가 전혀 없어서 완벽하게 은폐하고 범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가 허락한 이런 그 암살도 있었는데요. 총 시도를 34번 했는데 성공, 실패, 자연사후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건데 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독살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을 거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암살하는 경로는 보니까 주로 그 와인 같은 거 늘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마시잖아요. 그래서 와인에는 그걸 타게 되면 실제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가 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 와인 같은 걸 마시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뭐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제일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경로로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그 성례식 할 때 쓰는 이 떡 있잖아요. 제병. 그걸로 통해서도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반려견이 그걸 말려서 자기가 이상해서 그 떡을 준 신부에게 먹여서 신부가, 여기 보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지금 아침에 하기는 그렇고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이제 마시는 거라든지 먹는 걸로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옷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독성을 묻혀서 사람 몸이 썩어 들어가게 하고 균이 감염돼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고 자는 베개, 그 덮고 자는 이불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독성들을 많이 묻혀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한 게 옛날에는 이제 냄새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호흡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정화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기미상궁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시대 때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음식 감별사라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먼저 먹어보게 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음식을 처음 재료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임금이 먹기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내용이 있었고요.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는 하인들이 독유무가 있는 것이 침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침구에다가 키스를 하게 하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독에 노출되거나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책임을 심하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 하인들에게 불에 달군 쇠붙이로 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리고 하면 사지를 자르고 뭐 교수형을 차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공포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놨었고요.
독약은 단순히 권력을 빼앗는 도구가 아니라서 그래 아니고 권력자들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통치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 편안하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재미있게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그거 소개해 주시는 바람에 마침 지난주에는 딴 거 읽다가 마침 좋은 책 읽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공원장님 독살로 읽는 세계사는 그저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분한테 공유를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책을 쓴다 그러는데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넣으면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음식이 나다, 음식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2019년도에 그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서울 남북 캠퍼스 50% 남북 캠퍼스가 2019년 2월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개관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관 기념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작가나 유명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숙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이 나다라고 하는 이 오세훈 작가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이게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작가가 직접 나와가지고 북토크를 한 현장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 내용만 알고 나중에 작가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작가가 지은 이 음식이 나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편으로는 이게 뭐 독살로 이렇게 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상당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려서 먹고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어떤 화두를 던지면서 현대인들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2020년에는 이게 개정판으로 다시 또 원고를 수정해가지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책을 썼던 시점인데요. 우리 몸에 미치는 영양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영양소와 인체의 관계, 그리고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최대한 쉽게 풀어내 건강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이다. 주로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강한 삶의 조건은 첫째 긍정적인 사고,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 셋째는 충분한 휴식, 넷째는 균형 잡힌 영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외에도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운동하는 습관, 그다음에 어떤 그 쾌적한 수면, 질이 좋은 수면을 하는 부분들이 그 균형 잡힌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주로 이제 그 초점은 음식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책을 꾸민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직장 일반 검진, 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2년마다 이제 그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그 뭐 위 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아가지고 크게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직장 일반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요? 이 대변으로 내장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걸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한테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은 이제 31일 날 이렇게 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장 내시경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 장에 대한 그런 또 건강 유무를 또 체크해야 될 그런 또 시점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의식주, 옷과 뭐 음식, 사는 집, 그래서 음식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저께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거기서 그 사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저 사약은 먹자마자 피를 토할까? 어떻게 그런 독성들이 있나? 항상 사극 나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의구심이고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요즘에 막 조금 험한 기사들이 또 막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좋은 책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금 낯뜨겁지만 실제는 다른 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해놨다가 조금 바꾼 게, 제가 쓴 책들을 한번 좀 발표를 한번 해보자 다시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했는데, 이게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29년 전에 쓴 책이 요겁니다. 보이시죠? 그 네. 결혼 상담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거가 07년도 7월 7일 날 발표된 책인데 29년 됐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처녀작인데, 요거 책이 한 3년 정도인가 4년 정도 제가 석사 입학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석사 졸업하고 나서 쓴 책인데,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이제 몸이 박사과정 하다가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책 쓰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요양하는 세월에 한 7, 8년 동안 많은 책을 썼던 것 같아.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제 만들었던 책이라 오늘 요거를 발표를 하려고 다시, 실제는 다른 책을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다른 것보다는 상담학하고 제가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상담사들의 질과 또 그런 어떤 격을 조금 더 좀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상담대학원 내에 결혼 상담학을 한번 만들자고 해서 송종아 대학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책을 처음에 썼던 책이라 책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이렇게 교재 비슷하게 처음에는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30년이 흐르면서 몇 번 이제 수정 보완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쉽고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뭐 순서도 있고 도표도 있고 조금 재미없는 거지만 이렇게 처음에 썼는데, 그 내용은 결혼 상담사의 직업군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려고 이제 한번 만들었던 건데, 일단은 굉장히 큰 장점은 실전에 대한 현장감을 좀 살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되게 보면
그동안 제가 상담을 했던 그 상담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상담사들의 스킬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큰 제가 추천할 만한 도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처음에 쓴 처녀작이라 한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처녀 작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또 네. 계속 이 보완 작업을 해서 이 교재로 주로 쓰는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렇게 부모님도 나도 치매는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책입니다. 치매 쪽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밀리의 서재 안에도 여러 권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 책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 저자분은 본인이 노인 정신의학 그쪽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일본 쪽이 치매 쪽 노인 관련된 이게 굉장히 많이 일찍 준비하고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좋은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읽게 됐던 이유는 이번 여동생이 지금 주말에 친구들하고 갑자기 여행이 잡혔다고 3박 4일 가는데 그 중에 하루가 이제 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하루 와 있어 달라 그러는데 직접 이제 어머니랑 둘만 있는 시간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어떻게 또 공부해갖고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동생한테 이 매뉴얼 달라 그랬더니 문자 몇 개 살짝 보내주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았더니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이렇게 핵심을 자기 나름 이렇게 했던 거는 이렇게 4가지를 이 책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세심하게 살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조짐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시작 단계도 그렇지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짐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 요거하고 이제 당연히 진료 제대로 받는 거, 진찰 진료 제대로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꾸 가라앉는 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를 가족들도 요거를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할 수 없게 된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요게 이제 책의 핵심입니다. 요 4가지가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들, 그 대목들은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치매가 시작이 돼도 이게 이제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평생 동안 일을 해오던 일이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렇게 평생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상당 기간 계속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이제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저는 마치 치매 시작되면 일을 바로 손을 놔야 되는 거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특히나 경제활동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꽤 된다. 이렇게 책에는 돼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경제활동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옆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뇌가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 때문에 진행을 늦출 수 있다 하는 요 대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목이 제일 좀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 생각 못했던 부분 하나 하고 근데 다음 내용에서는 조금 이제 이게 갈등이 되던데 보니까 두 번째는 규모가 크지 않은 시골 이게 이제 장성 사거리 거기에 이제 계셨던 그 케이스로 볼 수는 있는데 요 경우에는 그래도 혼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고령자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동생이 바로 이제 그 안산으로 모시긴 했었는데, 근데 가족과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못 챙겨준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두뇌하고 신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요게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거 진짜 조금 갈등이 되는 그런 대목도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또 책의 한쪽 부분에서 제가 찾은 부분은 우울하고 겹쳤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는 좀 우울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든가 요 위에처럼 평생 해오던 일이 어머니 경우는 있으셨던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우울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경우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에 대한 입장인데요. 약을 먹으면 편안해지는데도 계속 그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때문에 복용을 고민하거나 자책하면서 먹거나 그다음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선이라든가 진행을 늦추는 부분 요걸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을 볼 때는 뭐 무슨 성분이 뭐 사람 몸에 어떻다더라 자꾸 요렇게 성분을 뜯어갖고 보는 거 그건 큰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지금 무엇을 막아내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의사를 좀 믿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의사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번 일요일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로 케어 카드로 만드는 작업을 메모도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도 요걸로 했고 카드로 10장으로 만들었습니다. AI 있으니까 정말 이런 게 옛날에는 이런 거 하려면 일이 컸는데 너무 쉬워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3가지만 잡아라. 그래서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리듬을 요거를 미리 이렇게 가늠을 해주는 거, 그리고 할 때 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 치매가 되면 진행이 되거나 할 때 가족들이 어린애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별로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피해줘야 되고 오히려 존엄과 기분을 이렇게 돋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앞에 있는 요 부분 때문에 안전, 리듬, 존엄 이 부분 때문에 아침에 미리 계획을 세팅하고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한번 해봐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안에서 동선 안에 있는 부분들 중에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성 있는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턱, 선, 특히나 이런 선이나 이런 거에도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을 끌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선을 넓게 빠듯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게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소한의 리소스만 꺼내 놔가지고 딱 필요한 게 필요한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침에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쭉 이렇게 대화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할 건지, 오전 오후는 어떻게 해갈 건지. 근데 책에는 그런 대목 없는데 갈 때 어머니 지금 앨범이 한 15권 정도 있거든요. 그 시골에서 가져온 거 그거 중에서 어머니 앨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백팩에다 딱 넣어가지고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실 때는 넘기면서 여쭤보고 메모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매 걸리면은 이 가족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게 애로사항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지상 군 뭐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끝입니까? 네, 어쨌든 원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저 공유하고 발제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은 왜 원전을 멈추지 않는가? 아오키 미키라고 저기 탐방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사회가 왜 탈원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우전으로 돌아갔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라는 최악의 경험을 겪고도 일본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자 아오키 미키는 사고 이후 고조되었던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장 노동자,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정책 결정 중심에는 어떤 이해관계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취재해서 이걸 했는데, 그 결과 원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로 결론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후쿠시마 이후의 부흥실상, 그 다음에 사고 대응과 원전 전문가의 의문, 원전 도입의 역사, 원자력 마을, 핵마피아 구조, 원전과 핵무기 문제, 새 안전신화 제조, 그리고 원전 없이 사는 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아오키 미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기자고 저널리스트거든요. 할아버지가 전력회사 직원이었고 아버지는 원자력 연구자였어요. 그런 배경 덕분에 관심을 가졌고 에너지 30년 가까이 원전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탐사보도 기자다 보니까 홋카이도 경찰청 비자금 보도와 원전 사고 검증 기획 등으로 일본 신문협회상을 3번이나 받은 이런 베테랑 기자입니다. 일본 사람이 썼으니까 번역을 누가 했나 보니까 역시 일본 사람이었어요. 오하라 츠나키라고 일본 리메이크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왔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체제를 하는 걸로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25년째 거주하면서 탈핵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활동가이면서 현재 탈핵신문 편집위원 및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원서는 문해춘추의 문춘신소로 해가지고 나데 니온와 겐바스오 야메라 이 나이노카 이런 거에서 288쪽인데 2023년 출간되어 가지고 5개월 만에 6세를 찍는 이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에 보면 방사능 물질 취급은 기본은 가두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번 가둔 흙을 봉지에서 다시 꺼내 일부러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작업했는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안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력회사의 부담은 일정액은 넘으면 면책됩니다. 그것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일본 국민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막는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원전 홍보관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배웠다. 반드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폭발이 잇따랐다. 그러니까 이 원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방법을 안전 신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작업반 대표자에게 APD 경보음이 울리는 개인 선량계를 휴대하게 했고 그 피폭 선량을 작업반 전체 피폭 기록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대표자에게 APD를 주지만 그 사람은 그 원전 가스가 그래도 적은 부분만을 다니다 보니까 그 피폭 선량을 계량하는 것은
조금 적은 거였죠. 그걸 이제 작업반 전체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이 실질적인 저기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일본은 평화 이용을 전제로 핵무기 자료가 되는 플루토늄 활용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았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다. 이것은 잠재적인 핵 억지력으로 기능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잠재적인 핵 억지력이라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하는 거죠. 전 수상 고이즈미 주니치로 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탈원전으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원전 재료 자연에너지 추진연맹 고문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 나오는 이 원전 그 핵마피아라든지 또 원자력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최고 관리자는 수상을 했던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이 수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할 때는 원전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면서 동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후에는 탈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일본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거울을 들이미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으로 바뀌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추진되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그게 돌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경고가 아닌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장 기자의 치밀한 취재와 데이터를 통해서 구조적인 모순을 증명해내고 있어서 이걸 원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핵심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읽는 동안에 강하게 남는 것은 원전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정책의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의 결론이 에너지 전환보다 민주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설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제를 하는 유지상 군이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클로징 멘트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독서 토론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책 나누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다음에는 꼭 제가 좋은 책 이거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이영진 알았어요. 대표님 뭐 한 가지